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목요일 순서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방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좀 잘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타다는 불법 이제 유사콜 택시가 아니라 합법 렌터카다. 네. 라면서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말 구사일생 회생하는 듯 했습니다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 타다금지법이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타다금지법은 이제 두 가지죠. 크게 보면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네. 11인승부터 15인승 차량을 빌리되 운전자가 있으려면 6시간 이상 그리고 반드시 대여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렇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중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야 의견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전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네. 일단 본회의 통과가 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퇴출되는데 그 사실은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100만 택시 가족을 감안한 조치 아니냐라는 의견과 또는 170만 타다 이 고객을 무시한 처사다라는 비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타다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하기도 해요. 사실 저는 택시 하시는 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누구를 있고. 좋다 말고의 판단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타다는 어제 바로 타다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VCNC가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네. 일단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조만간 타다 서비스는 중단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파장이 뭐냐? 일단 타다 기사님들 네. 12,000여 명은 일자리 잃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누적 이 170만이 넘는 이제 고객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타다가 이제 합법과 불법의 경계 이 논란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은 중재라면서 상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철만 앞두면 표심에 휘둘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용 이제 소카 대표는 이제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다에서 나오는 이익 모두 사회 환원하겠다. 중재 제스처를 보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해 이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면서 1860년대 영국은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속도 3km 미만으로 제한해라. 그렇죠. 이 붉은 깃발을 따라해라. 라고 하면서 이 30년 동안이나 자동차 산업이 뒤처진 거예요. 사실 엉터리 법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독일과 미국에 뒤처진 결과를 초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우버, B&B와 같은 이 공유 경제는 모두 불법입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 네거티브 규제하겠다, 샌드박스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빼고 다 해보세요. 시험적으로.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만 공유 경제가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특히나 차량 공유 시장은 조만간 신차 판매 시장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왜 택시업계 분들도 좀 속상하시겠지만 왜 이 타다 서비스를 국민들이 좋아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 이런 형태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발전을 시켜야 될 텐데 이런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또 그런 흐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맞습니다.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공유 차량 시장은 완성차 업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IT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 투자가 안 되니까 현대차, 네이버 전부 다 외국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영업자가 600만 시대고 이제 뭐 100만 택시 가족이 있지만 신사업이 나타나면서 피해자인 거 맞거든요. 네.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묘를 정부와 정치권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국가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 우리나라는 없다라고 지금 낙인을 찍힌 겁니다. 조금 머리를 좀 싸매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11조 7천억 상당으로 짰네요. 맞습니다. 아마 코로나 추경 11조 7천억 원으로 긴급 편성이 돼서 규모 면에서는 역대 네 번째고요. 일단 사스 메르스 때보다 많습니다. 용도가 더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일단 이제 감염병, 검역이나 진단 치료와 같은 방역 체계 이 보강 사업에 2조 3천억 원. 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조 한 4천억 원. 여기다 민생과 고용 안정에 한 3조 원 정도. 여기 뭐 쿠폰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에 이제 발병이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에만 총 1조 한 5천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이미 발표된 특단의 경제 대책을 합치게 되면 네. 코로나19를 위한 대응은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 총 3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편성이 11조 7천억밖에 안 되지만 지난번 거랑 합치면 31조다.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제 통과되는 대로 한 2달 이내 전체 4분의 3, 75%는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물론 이게 이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 빚은 늘어납니다. 한 10조 원 정도는 국채 발행이에요. 근데 네. 중요한 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그렇죠. 아니 용돈 비상금 언제 씁니까? 네, 이때 필요할 안 때 쓰고 써야죠. 이때 네. 안 쓰고 언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좀 빨리 좀 집행이 되고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스크 대란 지속되니까 정부가 공적 판매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수출은 아예 금지하고 1인당 2장씩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맞습니다. 이르면 오늘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제발 제대로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핵심은 뭐냐? 공적 판매를 통해서 전체 판매량이 80%까지 늘리겠다. 지금 절반이거든요. 네. 50%를 80%에 늘리겠다라는 거고 한 사람당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 내지는 3개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논란이 될 소지가 좀 있는데 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급 자체가 부족해요. 아니 1,000만 개 만드는데 지금 수요자는 5천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1,000마스크 써라, 빨아 써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언론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 상태가 이러니 중복해서 구매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게 정보, IT에 빠른 사람들, 줄 서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노약자,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먼저 이제 공적 기관에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그러면 일본처럼 그냥 국민한테 전부 다 나눠주겠다.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른 사람들이 뭐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DUR 시스템을 지금 도입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공유하는. 네. 약국 간 이제 정보 공유가 공유.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시간 있는 분 안에는 직장인 넣고 누가 직장인들 사겠습니까? 못 사죠, 삽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될지 중복 구매 방지가 이번에 들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당신 오늘 샀으니까 여기서 샀으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이런 거가 그렇습니다. DUR 정보 서비스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추천 파티입니다. 추천 파티 주인공 두 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식사는 아침에 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현대인은 아침 안 먹는 거 아닙니까? 어머, 저는 원시라서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저도 항상 먹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특히 요즘은 식당 가격 불안해가지고 도시락 시켜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건강 힘쓰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에피타이저.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에피타이저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어제 우리 애청자분께서 제안해 주신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제 법무부에서는요, 각 검찰청에 부여했던 행정소송 권한을 다시 법무부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재판 중인 일부 사건, 또 고검장, 지검장도 역시 자기네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살짝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모든 걸 관할하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어때요?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검찰은 사실은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법률가가 하는 게 맞죠.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게 이제 각 지방의 권한이 나눠져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 장관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송무과 직원이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22명인데 이거 공익들이 많이 감당 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법무부의 국가송무과를 소목을 크게 확대를 하고 법조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이건 소송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일반 직원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증원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나 군청에서 하는 행정소송도 전부 법무부 장관께서 챙기시게 되거든요. 과연 그게 이제 그러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 사건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검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화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까 구체적 타당성이 좀 결여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군요. 예,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방향은 옳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이게 이제 실현될 수 있을 걸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민사라든지 국가와의 소송은 법무부가 다 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구청이나 시 같은 데서 뭐 허가를 받으신다든가 받아야 되는데 안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검찰 업무라기보다는 구청 업무 또 시 업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실무상도 검찰에다가 이것을 뭐 소송에 대해서 지휘를 받거나 뭐 구청에서 다시 이거를 졌는데 이겼는데 항소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결재 올리는 경우에도 그 구청의 실무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실질하고 같게 돌리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 검찰 업무가 아닌데 법조인이 해야 되니까 검찰이 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으니까 좀 거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제 충원을 하면은 이게 잘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겠네요. 변호사들 일자리 때문에 밥그릇도 이렇게 많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일자리는 사실은 그 소송 업역 말고 뭐 미국 같은 곳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아예 뭐 행정부나 입법부에 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좋기 때문에 이걸 꼭 뭐 일자리를 만든다라기보다는 미리미리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또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공익적인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그 변호사 자기가 사람 고용을 해야 국가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엉뚱한 피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게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검찰총장이나 이쪽에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지금 그럼 뭐 얘기되고 있죠. 막을 일은 아니고요. 막을 일은 아니다? 일반 네. 법조인이 해야 되는데 법조인이 부족하냐 검사가 대신해 온 거라고 봐야죠. 검사들 근데 원래 사건 처리하기도 바쁜데.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파티 우리 메인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신천지.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두 번이나 이제 반려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대구지검은 처음에는 뭐 보완을 좀 해서 오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했다가요. 두 번째로 보완해서 올렸더니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누락한 행위, 고의성 입증 여부가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이제 보안 수사를 지휘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안사를 지휘한 거에 아예 그냥 그만둬라 이게 아니고? 그만둬라는 아닐 걸로 보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걸려 있는지 누가 어떤 위험인지를 알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뜩 확산되어 있는 걸로 보면 신천지 교인의 명단이 핵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내놓으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위협이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문제는 방역 지금 그 본부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선에서는 명단이 다르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형사상으로 갈 때는 고의적으로 명단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형사 처벌이니까. 근데 아마 지금 28일 날 대구시장에 고발을 했고 3월 그 1일 날 바로 영장을 신청하고 네. 한 걸로 봐서 경찰도 아직은 고의성 입증에 대한 증거 확보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압수수색은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판사가 엄격히 심사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좀 맞습니다. 대구 검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엔 지금 우리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안 수사를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신천지 명단지에 혹시 뭐 사회적 점유이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관리하는 거 아니냐? 언론 아니 그런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언론인이나 혹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신천지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명단 확보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근데 명단 확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알기 위해서 이번에 영장 신청한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대구에 한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저기 본부에 가야죠. 과천에. 그래서 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그런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구경찰청이 그렇게 보세요? 좀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검찰청에서 지금 이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보시는 거는 조금 법률 취지에 그러니까 예. 혐의점에 비해서 안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리얼미터 뭐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국민들도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86.2%에 달했다고 네. 하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뭐 28일 날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강하게 대처하라라고 지시까지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대구 지방에 특히 그 대구인데요. 검찰청에서 지나치게 압수수색 네. 강제 수사하려면은 그러니까 신천지 너무 권리 보호해 주는 듯이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오해를 좀 사죠 사실은. 예, 대응하고 네. 있는 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수사에 대해서 좀 협소하게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문제도 방역 본부에서는 네. 신천지가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우리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제일 큰 목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그런 잡는데 방해가 되는 건 과감히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방역 본부에서 신천지가 그래도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고의 입증도 쉽지도 않고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선 코로나 잡고 그 다음에 뭐 아닌 말로 뭐 처벌할 거 처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고의 입증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 아마도 뭐 경찰이 열심히 해서 그런 고의가 드러나면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강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협조 안에서 그게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큰 재앙이거든요. 그거는 네. 뭐 어떤 말로도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범죄나 고의성이나 범위를 인정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걸 이유로 반려한다? 저는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봅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주에 긴급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고는 이거는 좀 다르죠. 행정청이 강제 조치를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행정청에서 이제 한 거는 이제 감염 우려 방지를 위해서 시설 폐쇄권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시나 아니면 도지사한테 시설 폐쇄를 하려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신천지 명단이 그 신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하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독서실 형태로도 하고 카페여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서 감염 우려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어떤 권한으로 명단 확보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범죄 혐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약간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훨씬 더 그 요건이 좀 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수사기관을 고발해서 잡아넣어라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우선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도시서나 이제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바로 그 고발해서 그 압박을 가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750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정태현 변호사님 종교가 뭔가요? 신천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는 이제 좀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 너무 이렇게 분위기 뜨거우니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서울시가 또 신천지가 사단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사단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그때 했고 그 설립 허가를 받았죠. 설립 허가를 2011년도에. 그리고 주무관청이 서울시라고 한다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기에 서울시에서는 해체와 관련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까요? 해체라는 건 없고요. 네, 이제 허가 서울시에 취소. 할 수 있는 건 네. 이제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설립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그 민법 이제 80조에 네, 나와 민법 있는 법인 관련된 예, 부분이죠. 예. 나와 있는데 38조예요. 법인이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을 했거나 네. 또는 공익에 의한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를 뭐 고의건 과실건 전파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아서 그걸 조사해서 이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법인 해체가 되면 신천지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조 변호사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단법인 허가를 받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것도 전면 면제가 되고 또 신자들이 기부금, 그러니까 뭐 이제 헌금이죠. 이게 내게 되면은 그분들이 세금 뭐 혜택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금 면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종교 단체로서 누리던 혜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의 허가를 취소가 돼서 못 받게 되면 그냥 임의단체,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는 단체랑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법인,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예. 그러면 사단법인에 속해져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마치 이 허가 취소만으로 뭐 몰수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과 지금 사단법인 허가 취소하는 건 구별하셔야 되는데 범죄가 드러나면은 범죄로서 취득하거나 범죄로 생성한 물건 같은 것은 국가가 추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사단법인이 그냥 공익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뭐 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법인 취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몰수하거나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전국적으로 이 신천지 교회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다른 지역엔 이렇게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없었고 특이하게 서울시에 있는 신천지 교회만 서울시에 지금 그래요? 등록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일반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면 네. 그 사단법에 이제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재산은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해산된 법인의 그 재산은 그 법인의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정관으로 지정한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그 정관에 지정이 안 돼 있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그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도 있어야 되고 사원 총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국고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신천지 교단을 특히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이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박성전 예수교 선교회 이렇게 네, 진짜 되죠.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예. 예. 이거를 설립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그 재산이 어떤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아까워하는 이번 그 방역 조치에 들어간 예산을 쓴다든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우리 그 15년 동안 신천지를 집중 취재하셨던 우리 어제 출연한 변상욱 앵커, 변상욱 기자가 신천지의 이 이만희 총회장과 관련해서 뭐 재산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뭐 법인 해산 절차를 거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관에는 누구한테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 재산 싸움도 사실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파가 갈려가지고
그런 싸움이 있다고 하던데. 재산은 기본적으로 그 뭐 교단 내부의 이제 문제니까. 사정인데, 예. 근데 그 이제 그 신천지에 피해 입은 분들도 신천지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횡령, 뭐 배임 이런 걸로 계속 고소를 고발하고 했다 있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경찰에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래요. 왜요? 여러 가지 전혀 그런 일이 증거가 없었나 보죠?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신천지는 무슨 하는 사업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건물이나 부동산을 이제 누구 했냐 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만약에 설립허가가 취소가 된다 그러면 아마 신천지 교단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 위협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서울시가 패소한다면 그러면 허가가 다시 살아나는 셈이고 서울시가 이기면 이 사단법인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단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다만 이제 사단법인 허가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신천지 교단이 우리 사회에 지금 끼친 여러 가지 손해, 물질적 손해가 상당히 있거든요. 각 병원들이 지금 이제 비상 체계로 돌아가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네. 가지 이제 수가를 많이 이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진단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환자들 치료하는 비용도 양성으로 판단되면 국가에서 지금 무료로 그렇죠. 의료보험으로 무료로 다 주죠. 16만 원인가 17만 해주고 원인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천지에서 만약에 이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확산시켰던 부분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인사상의 불법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신천지 재산에서 국가에 이것을 배상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국가배상이라든지 지금 이제 고소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서울시의 고소도 있고 대구시장 고소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법행위잖아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신천지 재산으로 배상해라. 너네 이거 나쁜 짓 하지 않았냐. 네.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국민적 불만이 크고요. 심지어 신천지 교인이면은 이 검사하는데 무료고 신천지 교인이 아니면 돈 다는 이거 참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 교단이 고의건 과실이건 우리 국가적인 재앙을 끼친 건 맞으니까 정말로 이 착한 마음을 품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신천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번에 일어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그게 도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니 그 교단과 총회장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정 변호사님의 메시지인 것으로. 정 변호사님, 신천지 교도가 아닌 정 변호사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얘기도 좀 볼게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일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이렇게 해서 고발했는데, 이게 신천지 압박하기다, 내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하고 12개 지파의 지파장, 네, 13명이겠죠. 이들을 네. 상대로 뭐 살인죄, 상해죄, 그러니까 살인죄만 너무 부각됐는데 사실은 상해죄, 상해죄. 예, 그리고 네. 감염병 예방 위반죄, 급업 위반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게 살인죄가 너무 강력하니까. 예, 그러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거지. 근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확진자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100%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 인과관계가 한번 걸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확진을 그렇게 해서 옮았다고 해서 내가 또 죽는다는 비율 자체도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때 또 한 번 더 인과관계가 걸러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 살인 고의가 있어서 이분에게 그러한 뭐 어떠한 뭐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 사람이 내가 이런 A라는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뭐 B라는 결과가 나온다. 즉 예를 들면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고 내가 A라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거 인정되기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작위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이만희 총회장이니까 자기네 신도들한테 그렇게 전파시키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좀 그렇죠. 근데 법리상으로 부작위도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한 경우에 맞습니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세월호 선장의 경우에 보면 선장의 의무가 있죠. 그렇게 네. 그 승객들이 조난을 당하면 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순환고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런 의무가 있느냐 법리상 상당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어렵죠, 맞는데, 사실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지금 뭐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살인 죄보다 더한 죄를 지었다. 이게 국민들의 사실은 분노죠. 그래서 이게 법리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신천지의 입장을 좀 한번 대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신천지 신도라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A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 이념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파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어서 나 때문에 남들에게 감염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종교를 핍박한다? 나의 이런 믿음을 뭐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못하게 한다? 나를 죄인시한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뭐 이단을 지금 뭐 처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종교적 신앙을 가지는 건 그거는 국가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상상치 못한 큰 재앙이 생겼으니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으려면 적어도 종교인이라면 성심성의껏 자기 몸을 다 바쳐가면서 막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이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있는 건 막아야죠. 네. 근데 그거에 관해서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로서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탄압받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종교의 죄를 탄압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이나 그런 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고소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법률이들로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살인죄 상해죄는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많으시고요. 그렇죠. 예. 근데 감염병 관리법 위반은 된다. 이거는 이제 보건 당국에서 감염병 예방이나 뭐 이렇게 전파를 막는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은 맞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정도의 징역형이나 이렇게 부과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형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예, 그렇죠. 살인죄 같은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형량을 줄 만한 걸로 고소하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이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원파 수사했던 그거랑도 약간 좀 윤경환 겹치는 씨? 면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때도 이제 검찰에서 사실은 뭐 횡령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서 마지막에는 약간 용두사미로 끝났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받아야 될 배상이 있다면 이게 아마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민사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보면 이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천지 신도들한테 동선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이 조사를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신도 개인이 사실 그렇게 한 거지. 그거를 뭐 이만희 총회장이 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 지시는 안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신천지라 그러면 네. 사람들이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완전 이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 기독교 일반 교회에 침투했던 간첩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전부 숨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동선을 알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는 있은 걸로 추측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는 그걸 밝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 동선을 밝히고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다. 꼭 뭐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은 다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의 비밀이 다 드러나서 뭐 불륜이 아니다 농담까지 나오지만 네. 어느 것이건 간에 우리 사회로에서 이 질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선 밝혀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본인들이 가입해 있던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NS 방 같은 것을 다 예, 폭파를 폭파하라고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당분간은 모임을 하지 마세요라든지 이런 식의 마치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은폐해라라는 식의 지침들이 증거,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뭐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밝혀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께서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민사상으로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방역 자체는 국가가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비용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확산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 그거를 좀 가려내서 그 부분을 아마 비용을 배상해야 될 걸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본인들이 신앙인이고 나중에 저 새똥과 새천지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네. 이렇게 뭐 저희 성인들하고 같이 한 몸이 돼갖고 영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믿음이 그러면 아니 얼마나 그 영생 못하는 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재산은 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소송하지 말고라도요. 법적인 건 아니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도덕적 경지를 그렇습니다. 밝히신 그렇습니다. 걸로. 약간 그래야. 경건해지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도덕적인 분이셨나 제가. 그래야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 맞는 걸로 정태균 사님 보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좋습니다. 자,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아직도 신천지 교인의 제출 명단이 부정확하니까 연락이 되지 않은 신도 수백 명을 좀 찾아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명단 중에는 유명 정치인들의 명단, 뭐 유명 연예인들의 명단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강제로라도 입수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정말로 밝혀지길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명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심합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반기를 들 수 있을 만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역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신천지 교인이라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염병 법에도 그런 이 방역 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그런 정보를 누설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이름이 공개돼서 입장이 난처.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에 좀 악플이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비록 진짜로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사실을 공개했으면 공개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히 처벌을 해줘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안심하고 또 자기 이 방역 의무에 적극 협조를 하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뭐 시간 다 됐는데 한마디씩 총평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 변호사님 먼저 간단하게. 아까 그 댓글 주신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민사 부분에서도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까지 가능할지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정 변호사님 뭐. 예, 우선은 방역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좀 한숨 돌리고 책임 지울 사람은 책임 지우는 뭐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깔끔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대란인데요. 인터넷으로는 정말 바가지가 아닌 이상 구하기 너무 힘들다. 공적 마스크도 3시간씩 줄 섰는데도 못 사더라. 뭐 겨우 5개 산다.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얘기 많습니다. 교수님 마스크 쓰고 계시던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작년에 미세먼지용 마스크 산 거 아직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이런 물품 대란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중국은 자기네가 제일 먼저 뭐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스크라는 게 원래 가면이란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린다. 예, 가면 자체를 마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뭐 누가 먼저 사용했다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뭐 안동 하회탈 같은 경우도 네. 뭐 일종의 마스크죠, 뭐. 중국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내용은 좀 예. 애매한 걸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호흡에 대해서 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얼굴, 입 부위를, 입과 코 부위를 뭘로 가린다. 천 하나 가지고 가리는 시절이야. 네. 중동 지역,
그렇죠. 낭탓하고 움직이는 대상 같은 경우 모래바람 막기 위해서 긴 터번 두르고 바람 불면 그걸로 입과 목 가리고 네. 그러던 거야. 이제 청동기 시대 이래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이렇게 호흡용 외기 네. 방지용 마스크를 누가 먼저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는 뭐 의미 없는 주장이죠. 중국에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 그렇다면 축구도 중국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랑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지금 21세기 2020년 2월 3월에 가장 큰 물품 대란은 마스크라고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또 대표적이었던 물품 대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산업혁명 이전의 물품 대란이라고 하는 건요. 식량 대란밖에 없어요. 쌀. 다른 것들이야 고기. 대부분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몸이 네. 건강하면 부족한 건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옛날 정도의 옛날도 아니고 불과 한 30-40년 정도의 이른바 생산 능력, 자가 생산 능력이라고 하죠. 네. 재봉틀하고 몇만 있으면 몇 마스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가정에서 재봉틀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손바느질로. 손바느질로 마스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네. 아마 이게 이런 일들이 30년 전, 40년 전에 벌어졌다면 마스크 수급 대란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마스크 만들어 썼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만든 마스크 써보고 그랬었거든요. 마스크 직접 만들어 쓰셨어요? 겨울에 추울 때 방한용 마스크죠. 그러시군요. 어머니가 떠주시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완전히 그런 이른바 이제 전통적이랄까요? 인간이 고유의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서 보자면 공장 생산, 기계 생산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네, 대량 생산되면서. 대량 생산되고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기 몸에 익숙해 있었던 수많은 기능들 지금 이제 서울에 사는 평범한 도시민이라면 네. 옛날 사람들은 다 지게 만들었거든요. 지게를 만들어요? 지게를 그럼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집마다 자기가 만들었었죠. 네. 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좀 어이없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자기 몸에 붙어 있었던 인간으로서 취득해왔던 수많은 기능들이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못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더 심해진 거죠. 그럼 뭐 역사의 이제 자연스러운 좀 순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뭐가 부족했느냐 그러면 뭐 어느 나라를 가릴 것 없어요. 역병이 돌든 때든 아니든 간에 늘 부족한 거는 부족하고 식량이다. 했던 것은 네. 식량. 우리나라에서는 쌀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식량 같은 거를 그냥 한꺼번에 막 쌓아놨다가 나중에 폭리를 취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돌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매점 매석? 예. 부족이 예상될 때. 예, 부족이 이제 예상될 매점 때. 매석하고 그랬다가 막상 정말 부족해지면 이제 그때 비싸게 파는 거는 장사의 기본이죠. 아, 그 이건 옛날 장사의 사람들이 다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장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렇게 남들이 필요한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 남들 어려운 틈에 팔아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사를 도덕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옛날에 어느 좀 나라에서나 상인들을 그들이 부자이지만 네. 돈은 많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시했던 이유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에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유럽의 상권을 장악했던 유대인들이 네. 비록 이제 부자였지만 유대인이란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돈 버는 방식이 환전상이나 이제 미국상 또는 이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라고 봤던 것이고. 그렇죠. 또 동아시아에서도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을 최하위에 놓았는데 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로 이 상업 행위 자체가 갖는 이제 일종의 그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네. 부도덕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점 매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또는 돈을 버는 이런 방식은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의 경우에는 대략 이제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이런 사람들을 도고라고 불러서 네.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거리라고 당시 이제 이두 어른은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떼기 시장 이런 말 쓰잖아요. 네. 한꺼번에 사서 도매 시장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복잡한데 쌀 말고 왕실 또는 관부에서 징수하던 특산물들이 있었어요. 네. 곡물이라고 부르던 것인데 네. 이 곡물을 과거에는 지역에서 직접 받다가 대략 16세기부터는 상인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네. 이 곡물 중 일부가
이제 품귀 현상이다. 그러니까 흉년이죠, 보통.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품귀라고 하는 것은 생산 부족이 아니라 이제 흉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네.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사놓았다가 가격이 오를 때 이제 대파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는 대표적인 이제 상업 정책이었죠. 그랬군요. 뭐 조선시대의 허생전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나긴 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는 실제 소설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6.25 전쟁 때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가장 부족했던 물품이 의료 관련된 물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고. 6.25 전쟁 전부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의료 물품이 부족한 거고요. 이제 예. 이건 의료 물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네.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약이 나왔고 그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약을 구할 수가 없다면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전까지 부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부족을 느끼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페니실린은 기적의 항생제라고 불렸어요.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근데 이게 네. 2차 대전 중에 상용화했거든요. 일제강점기 한국 사람들은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렇죠. 예. 몰랐는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올 때 페니실린을 좀 가져왔고 이것이 각종 이제 질환에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알려졌던 것이죠. 그런 네.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네. 전쟁 중에 뭐 부상이라든가 그로 인한 각종 이제 그 감염들, 또 특히 이제 이 성접촉 감염병 네. 이런 것들에 이 페니실린이 워낙 특효약이어서 페니실린 한 통이 거의 금값으로 팔릴 정도고 예전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기에도 좀 껄끄럽긴 하지만 당시 군부대 내에서는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네. 이걸 미군이 지급한 페니실린을 빼돌려서 암시장에 팔아서 거액의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부산 국제시장 이런 데는 군부대에서 직접 나와서 이 페니실린 유통을 단속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양키 물건이라고 막 그러면서 팔았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예. 일단 페니실린 자체가 워낙 당시에 좀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감염성 질환에 굉장히 잘 드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잘 들었고요. 네. 이거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고 이 군부대를 통해서 찔끔찔끔 이제 흘러나오는 왜냐하면 그렇죠. 민간에는 거의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정도에 불과해서 이걸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부르는 게 값이다.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는 우리식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품귀, 대란 이런 대란. 말을 이제 공산품에 대해서 네. 쓰게 된 것은 사실은 페니실린부터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도 물자가 부족해서 배급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또 네. 암시장에서 물건이 팔리기도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옷, 의복이야 뭐 몇 달 좀 늦게 갈아입는다고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뭐 밥그릇이야 놋그릇 없으면은 나무그릇 쓰면 되는 거지만 네네. 이 의약품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의약품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품귀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품귀가 있던 게 없어진 품귀가 아니라 네. 없던 게 새로 나왔는데 그 약효가 너무 좋으니까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래서 품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요 자체가 이제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던 거였어도 예. 이게 나타나면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게다가 생명과 직결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구하려는 욕망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마스크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하찮은 물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미세먼지 많은 날 네. 끼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의 그런 네.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생명과 관계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 번씩 줄을 서서 수십 개씩 사서 쟁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안 들어가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네네. 이러는 건데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았던 거죠. 페니실린이 꼭 이제 아파서 다 죽게 된 사람이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네. 미리 쟁여놓자 돈 있는 사람들이 네네. 이렇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는 군부대에서 대로 부족함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이게 너무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뭐 6.25 전쟁이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는 군대에서 훔쳐내는 것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네. 좀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훔쳐내지 않았으면 민간에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사실 그 예. 군 부대 내에서만 돌았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이런 그 공급 대란이나 수요 대란 뭐 이런 것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수급 절차가 절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도 그렇죠. 않죠. 사람들의 예.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물건은 충분한데도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서 생기게 되면 모으기만 하는 그러니까 거죠,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이게 도고상인들, 독점상인들이 했던 이제 작태, 양태라면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동참 또는 가담해서 일부는 아예 이제 이걸 사재기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착하게 나눠주거나 네네. 아니면 더 비싸게 더 네. 붙여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정부의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뭐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역사가 늘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서로 좀 인류애를 발휘해서 서로 협동해야 네.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먼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 이제 그 뺏어, 뒤통수 치고 예, 뺏고 이렇게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먼저 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이건 뭐 영화나 역사나 아니면 소설을 통해서 수없이 묘사된 일들이고 또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일수록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애다, 동포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그렇다면 마스크 뭐 하루 쓰고 버릴 거 아니라 네. 좀 며칠 써도 되니까 네. 좀 더 급한 노약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그런 좀 이런 말 쓰기가 좀 면구스럽긴 한데 네. 늘 하잖아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근데 네, 네. 성숙한 인간의 이런 거를 발휘해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또 사실은 약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 측면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저 약국에서 판매한다 또는 이제 공적 시설에서 판매한다 농촌의 경우는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여러 네.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죠. 뭐 심지어 일부는 배급제를 실시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이 무엇인가. 일단 이것이 뭐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적 조치를 좀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정도를 이해하고 놓고 본다면 조금의 네. 불편은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도 인류애를 발휘하고 또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애청자 이명수님께서요. 인류애 정말 멋진 멘트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